안녕하세요. 션팍의 사진 이야기 11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패션 포토그래퍼 어시스턴트가 봤을 때 어떤 포토그래퍼가 최고의 포토그래퍼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는 미국에서 이제 패션 사진을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 디자인을 전공하다가 사진을 전공하려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순수 사진 예술을 할 거라고는 그 당시 몰랐고요. 돈을 벌려면 가장 많이 버는 게 뭘까? 그때 이제 미용실이나 이런 데 가면 패션 사진 너무 많았잖아요. 뭐 일단 열어보면 너무 멋있는 사진에 밑에 포토그래퍼 누구 막 이렇게 돼 있어서 나도 한번 잡지에 내 이름이 좀 나오는 유명한 포토그래퍼가 돼야겠다. 패션 포토그래퍼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에 방학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지인분 통해 가지고 이제 사진 촬영을 보조로 일했었어요. 그 분야의 최고의 포토그래퍼하고도 일해보고 뭐 중간 정도 되는 그것보다 낮은 포토그래퍼 밑에서도 어시스턴트를 꽤 오래 했었는데, 이 어시스턴트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보고 나는 어떤 포토그래퍼가 돼야겠다, 어떤 패션 사진 포토그래퍼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조이너스 콤파니아의 나산 브랜드를 촬영을 많이 했던 회사가 ISM이라고 에이전트 패션 광고 회사거든요. 진권수 감독님이 대표로 있고, 이 진 감독님이 그쪽 분야에서는 꽤 높은 위치의 인류 포토그래퍼라고 칭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높은 포토그래퍼였어요. 그 감독님하고 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언론이나 외부적으로 유명세가 있던 포토그래퍼보다 오히려 사진이 더 좋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었는데, 화려한 어떤 언론이나 이런 데서 노출이 많이 했던 작가님들 사진도 접할 기회가 많았었거든요. 그때 사진이 포커스도 안 맞는 사진이 너무 많아서 에이전트가 사실 디자인하고 기획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한숨을 쉬어요. 이 포토그래퍼 또 이렇게 찍었네 막 이러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엔터 계열이나 뭐 광고 사진 영역이나 상업 영역에서는 연예인 위주로 이제 운영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배우가 아니면 모델이 직접 어떤 포토그래퍼가 찍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걸 촬영하는 포토그래퍼들이 사실 유명세가 굉장히 높았는데 막상 결과물은 별로였던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되게 피곤함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실질적으로 언론이나 외부 매체에서 보여지는 거랑 현장에서 잘 찍는 사람하고는 또 다른 거구나. 진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할 때 어떻게든 뷰파인더에 가까이 가서 정확하게 보려고 카메라보다 더 낮은 자세로 막 있고, 이렇게 보면 볼품없이 촬영을 했었어요. 그 감독님하고 일을 해보면 어떤 작은 공간 있잖아요. 평범한 공간 아니면 미장센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좌우로 공간을 조금씩 이동하면서 마치 다른 사진을 촬영한 것처럼 이미지를 잘 구현하시더라고요. 보여주는 어떤 폼생폼사의 느낌이 아니라 세밀하게 공간을 쪼개서 한 공간인데도 느낌이 굉장히 다른 구도로 촬영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저런 거는 정말 배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잉글리시 빌리지라고 외부 촬영을 많이 갔었었는데, 나산의 콤파니아랑 조이너스 촬영을 했었는데 김희선 씨 촬영을 몇 번 했었어요. 그때 이제 감독님이 좀 일하기가 좋았던 이유는, 제가 감히 얘기를 드리면 그 당시에 김희선 씨도 인류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산이라는 회사도 굉장히 큰 회사였고, 그다음에 포토그래퍼도 당연히 인류라고 평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촬영을 3일에 나눠서 했어요. 의상을 15벌, 20벌 정도를 찍는데 하루에 5개에서 8개 사이를 찍으면 촬영이 끝나잖아요. 쉬는 시간도 넉넉하고 점심시간도 있고 낮 시간 동안만 열심히 찍으면 충분히 찍을 수 있는 양이다 보니까 배우의 표정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런 촬영은 촬영비 자체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왜냐하면 3일 동안 잉글리시 빌리지여서 촬영을 해야 되니까. 대신에 결과물도 그만큼 여유 있게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기 때문에 좋았던 기억이 나요. 반면에 그보다 아래에 있는 포토그래퍼님들하고 촬영을 도우러 가면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 자체도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예산이 이런 것들이 크지 않아서 하루에 이제 20벌, 15벌을 찍다 보니까 해가 뜰 때부터 찍어서 질 때까지 찍는 거예요. 그래서 질 때는 정말 반사판을 밑에다 갖다 대고 막 어거지로 찍는 거예요. 왜냐, 의상을 끝까지 찍어야 되니까. 처음에 찍을 때 너무 시간을 오래 쓰고 찍다 보니까 이제 뒤에 밀린 것들을 대충 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촬영하는 스텝도 힘들고 전체적으로 결과물도 엉망으로 나오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업 사진에 있어서는 포토그래퍼의 결단력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 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라든지 배우의 컨디션도 좀 확보가 돼야 결과적으로 촬영이 잘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이제 어선트로서 이제 포토그래퍼를 어떤 식으로 도왔냐. 저는 이제 서드다 보니까 당시 중형 포맷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필름 카메라로 만미야 RB67을 썼었어요. 이 기본적으로 중형 필름은 이렇게 롤이에요. 롤. 쉽게 얘기해서 두루마기 휴지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보고 저도 너무 느낌이 좋아서 아마 저도 중형 카메라를 제 작품 사진으로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4:3 포맷이 길지 않아서 시야감을 좁은 느낌은 있는데 나름대로는 회화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필름 30롤 정도를 까놓고 이제 또 촬영 끝나면 또 까놓고 뭐 이랬는데,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했던 건 디지털 팩이라고 해갖고 예전에는 포커스를 수동으로 맞추다 보니까 잘 못 보잖아요. 폴라로이드 팩을 미리 꽂아요. 그래서 폴라로이드로 김희선 씨의 초점을 맞춰서 찍어보고 김희선 씨 얼굴 옆에 가까이 가서 제가 폴라로이드 팩에도 초점이 잘 맞았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거죠. 포커스 봐주는 역할, 보조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폴라로이드를 보고 F값이나 노출을 조정을 해서 폴라로이드 촬영이 잘 끝나면 이제 본 촬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때 본 촬영 때 지금은 얼굴 인식 카메라가 있어서 뭐 앞뒤로 움직여도 이렇게 해도 카메라가 저의 얼굴을 쫓아가지만, 당시 필름 때는 수동 초점이다 보니까 거리에 맞춰서 포커스 링을 맞춰 놓으면 그 포커스에 맞게끔 배우가 좌우로, 그래서 좌우로 흔드는 느낌이 되게 많았었어요. 앞뒤로 뭔가 액션을 하는 부분보다는요. 그리고 이제 또 했던 건 이제 디퓨저. 밖에 햇살이 너무 뜨거운 날, 사실 촬영하다 보면 패션이나 상업사진 같은 경우는 구름 낀 날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왜냐, 구름을 통해서 이제 빛이 굉장히 부드럽게 떨어지는데 화창하고 맑은 날, 이런 날은 사실 사진작가 더 어렵죠. 그래서 그때 이제 김희선 씨 머리 위로 떨어지는 빛을 이제 디퓨저를 씌워가지고 좀 부드럽게 떨어지는 일. 그래서 이렇게 까치발을 들고 굉장히 힘들게 촬영 끝날 때까지 들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자동차 같은 거 빌려오면 외제차, 그 당시 미니 그런 거 이제 반납하러 사당 가고, 그래서 이거 빌리고 반납할 때 내가 뭔가 성공한 것 같다 뭐 이런 느낌도 나고, 굉장히 어릴 적 추억이 있는데, 이 감독님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잘 가져서 그런지 이제 제가 뉴욕으로 가요. 그래서 사실 SVA라고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를 들어가는 게 1차 목표였는데, 그 이유는 맨하튼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제일 좋은 교수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왜냐 저는 이제 패션 사진 쪽으로 갈 확률도 높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뉴욕에서 일하시고 퇴근하시는 시간 강사들이 제일 좋은 학교가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였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 학교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프레시라고 브루클린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순수 사진을 하면서도 이제 패션 사진을 했던 가닥이다 보니까 뉴욕으로 촬영을 들어오는 감독님이나 다른 에이전트 촬영들을 도맡아서 했었죠. 근데 제가 일했던 곳이 리오 프로덕션이라고 호주 베이스였고, 그리고 다른 프로덕션에서 잠깐 일했었는데 뉴욕 베이스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경영하는 이제 프로덕션이 있어서, 그럼 프로덕션, 패션 사진 쪽에서 프로덕션은 어떤 일을 할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프로덕션은 현장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주는 일을 하죠. 스튜디오를 예약하는 일부터 해가지고 프랍이라고 해갖고 촬영에 필요한 소품들을 현장에서 다 미리 준비해서 촬영 때 부족함이 없이 이제 만드는 것들을 하는데, 그때 제가 프랍을 준비할 때 제일 재밌었던 건 그때 영국 브랜드 느낌이 나게끔 노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노의 패널 쪽을 영국 브리티시 그 국기 모양 있잖아요.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 라인을 이렇게 막 칠해서 마스킹 테이프 떼고 칠하고, 그래서 반납할 땐 다시 다 지우고 반납하고, 그다음에 뭐 서재 느낌 나게끔, 도서관 느낌 나게끔 책장을 짜놓고 헌책을 빌려서 꽂아놓고 도서관 큰 이미지를 하나 다운받아서 이제 가보라고 해서 현수막처럼 천 위에다 프린트해갖고 이제 걸어놓고, 배우나 모델들이 물건에 가까이 있는 거는 실제 존재하는 사물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나머지는 아무래도 아웃포커싱이 되다 보니까 그 공간의 분위기는 프린트를 해놓은 가보를 뒤에 대서 이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 쪽에서 이런 거 준비해 놓으세요 라고 하면 그런 거 다 준비해서 현장에 촬영 컨셉에 맞게끔 미장센을 담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했던 일은 자동차로 감독님 광고주, 아트 디렉터들 모시러 가고, 호텔에서 편하게 쉬실 수 있게 예약이나 이런 거 절차도 다 밟아드리고, 그래서 촬영 때 촬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프로덕션 쪽에서는 그런 모든 준비들을 일일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되게 재밌었던 건 뭐냐면,
실제 프로덕션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똑똑해요. 제 입으로 자랑하는 것 같아 좀 그렇지만 영어 잘해야 되죠. 운전 잘해야 되죠. 스케줄 조정도 완벽하게 해놔야 되죠. 사실은 인원은 제일 적었거든요. 사장님, 조한범 씨, 그 다음에 저 이렇게 셋이 일했는데 소수의 인원이 움직이지만 제일 똘똘한 사람들이 프로덕션 일을 했었고 그래서 광고들도 챙겨야 되고 에이전트 쪽도 챙겨야 되다 보니까. 근데 그때 제가 생각을 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섭외했던 스튜디오가 뉴욕의 밀크 스튜디오랑 베스 스튜디오인데 둘 다 화이트볼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시스템, 브랜드들이 다 한국에 있는 브랜드였고 카메라도 그렇고요. 그런데 왜 굳이 뉴욕까지 날라와서 이 촬영을 해야 되나? 모델한테 원데이 촬영에 5천만 원을 지급했던 걸로 전 기억을 하거든요. 전체 촬영비는 하루에 1억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누가 지불을 하냐? 이랜드가 지불했는데 이랜드가 중국에서는 굉장히 큰 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고급 브랜드를 잘 팔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전 세계 탑5 안에 드는 모델을 쓴다는 거죠. 모델비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도 이런 큰 촬영을 뉴욕까지 와서 하는데 저는 이제 궁금했던 건 모델이 한국에 와서 찍으면 제일 편하지 않나 그랬는데 모델은 움직이는 게 다 돈이래요. 그래서 그 전날에도 5천만 원을 벌고 그 다음날에도 5천만 원을 벌고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 전날에 비행기 타고 다음날에 비행기 타서 그만큼 돈을 못 번다는 거죠. 그래서 와 연예인 파워가 엄청나구나. 지금도 그렇지만 촬영비의 대부분이 연예인한테 가는 게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패션 사진에서는 아무리 포토그래퍼가 뛰어나고 다른 에이전트의 기획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모델의 얼굴이나 이미지 파워가 없으면 이 촬영 자체는 큰 의미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좀 알게 된 건 비싼 모델들이 있는 데가 뉴욕이라고. 그러니까 배우들이나 모델들이 유럽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촬영 때도 포토그래퍼도 영국에서 날라온 적도 있는데 유럽이란 나라하고 제일 가까운 쪽이 미국 대륙 중에 뉴욕이잖아요. 한 2시간이나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뉴욕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리에 이제 유럽이 존재하다 보니까 모델 에이전트가 뉴욕이 제일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만났던 사람이 니끼리라는 작가님을 특히 에이전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니끼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니끼리네 집에 가서 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티스트들이 많은 지역에 덤보에 사셨는데 그때 저도 이제 프로덕션 스텝으로 가서 이제 니끼리도 보고 유태호 배우님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당시에 이제 데이터 백업이라고 그랬는데 현장에서 촬영한 것들을 외장하드에 옮기는 작업부터 컷을 골라내는 작업 여러 가지를 하는 데이터 백업 베이스의 어시스턴트가 따로 미국에 있었어요. 그때 찰시에 있었는데 거기 촬영하고 나면 프로덕션에서 그 메모리 카드나 여러 가지를 그쪽에 맡기면 그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보정이나 렌더링을 좀 잘 해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한국 갈 때 보정본을 보내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 당시 인터넷이 빠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데이터 백업 어시스턴트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영화 시장이 좀 그렇잖아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시스턴트를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직업들이 오히려 그 당시에도 페이먼트가 더 크다. 미국에서는 막내 일을 한다고 무시할 게 아니더라고요. 포토그래퍼나 이런 분들은 하루 촬영하고 나면 그 주 내내 촬영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런 어시스턴트나 이런 부분들은 촬영을 하는 포토그래퍼가 얘를 꼭 데리고 쓰고 싶다. 얘가 제일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일이 계속 집중되다 보니까 비용은 포토그래퍼보다 덜 받을 수 있지만 최종적인 금액은 이 어시스턴트가 더 잘 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한국에도 오겠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그런 시장이 온 것 같아요. 편집자들이 오히려 돈을 잘 벌고. 그럼 더 옛날로 돌아가면 김희선 씨 촬영하고 나면 아우라라고 신사동에 그 필름 현상소가 있었거든요. 현상을 통해서 톤을 봐주시고 그 톤대로 이제 결과물을 얻는 거기 때문에 촬영을 하고 난 포토그래퍼들이 그 아우라라고 하는 현상소에 다 맡기고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저녁 내내 영업을 하는 거죠. 오히려 일은 고되고 단순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사진 작가가 훨씬 더 창의적인 일을 하지만 그런 창의적인 일을 한 사진을 잘 다듬어서 현상을 해주시는 이 아우라 대표님이 업계에서는 제일 돈을 잘 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창의적인 시장이 있으면 그거를 편집해서 결과물을 제일 좋게 만들어주는 중간 그러면 편집자 아우라 대표님 같은 그다음에 데이터를 잘 만져주는 이런 어시스턴트 역할 하시는 분들이 점점 시장에서는 중요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패션 사진 하면서 많은 걸 배웠는데 작가님이나 감독님을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배울 게 많았는지도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 시장이 향후에 더 커질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확신도 갖게 됐고 사실 저는 패션 사진 작가로
화려하게 뭘 해본 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제 감독님들 밑에나 에이전트 밑이나 프로덕션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지금의 시장을 한번 조금 엮어서 얘기하면 이런 스토리로 얘기해 드릴 수 있겠구나 해서 패션 사진 작가, 어떤 작가가 제일 훌륭한 작가인지 얼선트가 봤을 때 시각으로 한번 얘기해 드렸습니다. 오늘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